지난 이야기 오다 노부나가의 세력을 막아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에야스와 신겐의 대결. 신겐은 정말 군대와 돈을 다 털어갔거든요. 측면을 친다고 딱 들어갔더니 다케다 신겐 군대가 휙 돌려서 자기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와. 정말 군대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운명의 여신이 네. 다케다를 배신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운명의 장난이네요. 1543년에 일본의 그 커다란 배 한 척이 이제 표류해서 옵니다. 우리 지금 돈으로 거의 10억 정도를 주고. 대장장이하고 기술자들 불러서 이걸 카피해봐라. 화약. 뭐야? 두 번째는 총신 카피가 힘들어서 총신. 이게 동아시아 어떤 세력 균형을 뒤집어 놓는 그렇죠. 사건이 있었어요. 없는 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제 신겐의 아들 다케다 가스요리가 아버지만 죽었지 군대는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를 끌고 2년 뒤에 가장 먼저 목표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나가시노 성이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이 와서 네. 그 산 쪽에다가 이제 마방책이라고 해서 말이 뛰어넘을 수 없는 방책을 쭉 거의 한 2km 가까이 딱 2km를요? 설치하고 여기를 결전의 장소로 딱 삼습니다. 네. 일본 전국시대 통일전쟁 오다 노부나가의 야망 세 번째 이야기. 이렇게 되니까 다케다 그 가츠요리는 이제 가신들하고 회의를 해요. 야, 이거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든 가신들은 다 반대해요. 이제 지금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하는데 가츠요리가 여기서 일본 말로 뭐 결착을 낸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결판을 내야 되니 공격을 하자라고 하죠. 근데 이미 그 앞에 마방책도 세워놨죠. 연합군 쪽은 네. 마방책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철포대, 조총병 부대를 아, 그들의 말에 의하면 3천의 조총 부대를 3천이 예, 1,000명씩 3열로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임영환 박사님한테 배웠던 그 전략 구조를 저희가 봤었잖아요. 전체 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와, 이때쯤 되니까 조총 부대의 퍼센테이지가 엄청 많이 올라갔네요. 네, 아무튼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또 다케다 군의 자랑 뭐가 있습니까? 다케다 신겐의 이제. 군대 김하병. 그렇죠. 그들의 그 전국 시대 최강의 기마군단이 장렬하게 돌격을. 근데 이 3천의 철포대가 1,000명씩 나눴다고 했잖아요. 네. 1,000명씩 탕 쏘고 1,000명 뒤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다케다 가츠요리의 군대가 여기서 완전히 이제 괴멸됩니다. 근접으로 들어오기 전에 조총에 의해 쓰러져 나갔군요. 기록에 의하면 네. 그때 다케다 가츠요리의 군대가 12,000명이 전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쉽지 않죠. 15,000에서 12,000이 죽는다는 건 전멸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전. 예전에 저희가 3분의 1 정도만 죽어도 이건 전멸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괴멸돼 버렸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데 15,000 중에 12,000이라는 건 거의 그냥 다 사망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 연합군 한 6천의 전사자가 나왔는데 와. 연합군의 6천의 전사자는 대부분 이제 하급 병사들이었대요. 네. 근데 다케다 쪽은 거의 주요 지휘관들이 전원 전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다케다 신겐과 평생 싸웠던 그 사실 4명만은 아니지만 네네. 그 4대 천왕이라는 사람 중에도 셋이 전사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싹 죽은 거예요, 진짜. 가스요리는 살았나요? 근데 가스요리는 살아서 이제 탈출이라고 해야겠죠. 아, 그것도 극적인 사건이었는데 뭐 사실 이게 진짜 전멸이잖아요. 그렇죠. 가스린 살았는데 추격이 되니까 이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우에스기 겐신한테 또 구원 요청을 해요. 어머. 와, 이거는 정말로 수치 중에 수치였겠다. 근데 또 겐신이 또 그걸 들어줘요. 10,000명을 보내서 어머에서 후퇴시켜요. 이야, 다른 사람 같으면 그때 죽이고 가위까지 먹어버릴 텐데. 우와. 겐신이 그 모습도 그렇고 승려복장하고 조금 멋있게 생기긴 했어. 저 허준 씨께 제가 하나 네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허준 씨 혹시 그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네. 게임 같은 거 해보신 적이 있었나요? 아,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전을 옆에다 놓고 하나하나 이걸 봐가면서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가시노 전투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를 하나씩 해보면 아, 이게 어디구나 라고 이제 알면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전투 같은 경우에 뭐 3단 철포대와 기마대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 환상을 박살내드리겠습니다. 난 전쟁사 하면서 많이 성숙했어. 난 아직까지 소년이었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말은 다 헛소리야. 소년은 그냥 현실 직시를 해야 돼.
아니, 근데 어떤 점이 이 나가시노 전투의 기록은 대부분 이제 신장공기라고 해서 이 신장공기가 뭐냐면 오다 노부나가 사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의해서 오다 노부나가의 일대기를 저술한 책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면 꽤나 정확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같은 시대인데? 최근에 일본에서 나가시노 전투에 대한 탐사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탐사 보도에 근거를 두고 제가 한번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이 기록을 한번 쫓아가 볼게요. 네. 이 기록에 나가시노 전투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나가시노 전투는 총 8시간 동안 전투가 진행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시간 동안 3,000명의 조총병이 이렇게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오.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3,000명의 조총병이 있었는데 8시간 전투를 하면 조총병 한 명당 적어도 몇 발 정도를 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네. 저는 아주 박하게 봐서 10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10발이요? 예, 10발. 한 시간에 한 발 쏴요? 근데 10발만 해도 3만 발입니다. 아, 그렇긴 하죠. 그렇죠. 당시에 조총의 명중률은 아무리 잘 봐봤자 15%에서 20%인데 네. 아주 후하게 봐서 3분의 33%라고 보고요. 네. 그럼 나머지 2만 발은 빗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나가시노에 지금 뭐가 있냐면 나가시노 전투의 그 역사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이 역사 박물관이 지어질 때 그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이 있었어요. 네. 대대적인 발굴을 하면서 거기서 발굴을 하면서 나온 총알 탄환의 수가 딱 12발입니다. 명중률이 높았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만큼 많은 조총이 안 쓰였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그 우리 군인들처럼 탄피 회수 아 그런 건 탕! 아 그게 실제로 3,000정은 좀 과장이고 1,000정 정도에 불과했을 거다는 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때 8시간 동안 쐈는데 뭐 10발밖에 안 쏘냐. 그러니까. 일단 화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조총이 1분에 빨리 쏘면 2발 정도는 쏴요. 2발 정도 쏘는데 이게 5발 정도 이상 쏘면 청소해야 되고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24시간 또 쏜다 뭐 이런 거 없고 그래서 뭐 10발을 쐈지 20발을 쐈지 잘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엄청난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탐사 보도하는 팀이 계속해서 캐고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쓰였던 조총이 500정 미만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총이 대량 생산돼서 코스트가 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조총 한 정의 가격이 그렇죠. 그때 아시가루 병사 1년치 봉급하고 맞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총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2kg에 달하는 마방책을 세운 건 맞습니다. 네. 그건 유적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비석들이 쭉 서 있어요. 이 비석들이 뭐냐면 전투에서 사망했던 사람들의 비석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아,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렇죠. 네네. 근데 이 비석이 있는 위치가 마방책에서부터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비석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조총의 성능이란 게 100m 밖에 있는 표적도 맞추기 힘들거든요. 100m는 지금도 맞추기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총에 의한 집단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마방책 20m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에 비석이 있어야 되는데 네. 500m 밖에서 비석이 있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조총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냉병기끼리의 접근전을 하다가 거기서 달려나가서. 많은 사망자가 발견했을 것이다.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정 가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3단 사격을 연발로 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일거에 전멸시키려면 기병이 한 50m 앞에까지 와야 돼요. 네. 그럼 기병 50m 앞에 놓고 1,000정 가지고 3,000, 4,000의 기병들을 몰살시키는 건 한 1차 대전 남북전쟁쯤 오면 가능해요.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왜 남북전쟁이냐면 그때부터 강선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강선 안에 강선을 판. 그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12,000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조총 부대가 활약을 했으면 사실은 노부나가 쪽의 피해는 별로 없어야 되는데 6,000이나 피해를 봤다고 했다는 건 이건 맞붙었다라는. 아 물론 뭐 어떤 기록에 네네. 60명이었다는 설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60명이 아, 뭐 죽었다는. 근데 그건 그러니까 영화에서 막 이렇게 네네. 달려가다가 바바방 하니까 그냥 갈려 나가는 건 네. 나폴레옹 전쟁 시대 때 워털로에도 그렇게 안 됐어요. 네네.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조총으로 이만큼 효과를 봤으면 그 이후의 전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런 비슷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고증에 의하면 조총에 의한 전략적인 사격과 뭐 부대 운용은 사실은 쉽지 않았다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요, 정말
그렇다면 더더욱이 죽은 다케다 신겐 입장에서는 와 내가 진짜 다케다 얘기를 지금 하셨죠. 네. 다케다 얘기도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럼 과연 다케다 신간의 무적의 기마군단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요. 이것도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부터가 진짜야 그러면? 저희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아니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관동 호랑이와 용의 싸움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느낌인데요? 다케다 신겐의 기마군단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당시 일본에 있었던 대부분의 말은 기소 우마라고 해서 기소 지방에서 나는 우마가 일본어로 말이에요. 기소 지방에서 나는 말이었어요. 네. 근데 이 기소 지방에서 나는 말은 우리나라 제주도 조랑말보다 못한 종입니다. 더 작아요? 예. 쉽게 말해서 이때 당시에 일본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셀러브레이드 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국시대 드라마 보면 뭐 큰 말 큰 말이죠. 절대 없었고요. 이 기소 우마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냐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달리는 속도가 어린아이 뛰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혹시 저희 그 동물원 가면 네. 포니라고 있거든요. 조랑말보다 훨씬 작은 포니,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태우고 가긴 갈 수는 있어요. 그런 정도인가요? 쉽게 말해서 말을 이용한 기동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말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마가 보병보다는 낫는데 네.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너무 그러니까 요즘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니까 막 서부국 보고 다케다 신겐의 기병대 그러면 똑같이 그냥 대입을 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무슨 몽고군이 뛴다? 사실 몽고 말도 작긴 작은 게 그런 거 좀 있어요. 아시아 말들은 다 작아요. 네네. 몽고 말도 보면 놀랄 정도로 작아요. 네네. 그러나 어떻든 그런 걸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님 말씀은 기병이 가짜다가 아니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기병은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전략적 기동은 안 됐다. 네, 지금 보면 원래 우리 머릿속에는 자 친구야 그러면 막 말 타고 앞으로 숙이고 막 창을 팍 들고 달려야 되는데 이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일본 사무라이들의 평균 신장이 150cm가 안 됐습니다. 그럼 의외로 포니가 크게 느껴졌겠네요. 근데 또 이것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당시 기소지방에서 사육하던 말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의 숫자를 아무리 너그럽게 세법을 한다 하더라도 당시 다이머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 그 웬만한 다이머가 5천 이상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사육 숫자를 대입해 보면 절대 대입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사 보도팀에서의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1만 정도의 군대에도 20여도가 한계였을 것이다. 20마리요? 예. 그렇다면 다케다 신겐의 기마대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다케다 신겐 측의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기병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린 이 얘기를 어디서 전달을 받은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장공무,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서 쓰여진 그 신장공기의 의거에서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희가 도큐멘터리 전쟁사 하면서 배워오던 우리가 적을 깼어. 근데 그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더 높아지는 강해지니까 거죠. 적을 세게 만들어 놓고 깬 건가요? 이거 지금. 근데 뭐 기록이? 신겐이 기병대가 뭐 셌다는 말은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좀 세고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신겐은 기병이 주력이 휩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왜 기타가하라 전투할 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로 의외로 돌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 전투가 이제 조총 나오고 보병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기병의 어떤 정예 기병 소수를 돌격시켜서 뚫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뭐 2km의 마방진 앞으로 기병이 쫙 간다. 그 다음에 빠바방 해가지고 쫙 전멸한다. 이거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다. 그다음에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아니 지금 정복 시대 지금 느낌이 굉장히 기분 좋게 막 너무 막 웅장하고 장엄하게 막 전투가 벌어지고 막 이런데 갑자기 훅 쪼그라든 느낌이에요. 방금 우리가 했던 나가시노 전투의 다케다 신겐 측 사망자가 1만 2천이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날조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나가시노 전투의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네. 그때 나라현에 흥복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고국구지라는 절인데요. 여기 승려가 다문원 일기라는 10권짜리 책을 냈습니다. 이 10권짜리 책이 당시 나가시노 전투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 묘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케다 군은 여기서 약 1,000명의 전사자를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야 이거 공 하나 더 붙이는 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근데 잠깐만요.
이거는 믿을 수 있다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모든 학자들이나 이 탐사보도팀에서의 의견이 뭐였냐면은 가장 객관적인 사료라고 여기서 판명이 됐어요. 학자들도 같이 그러니까 했었어요. 누구의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니라 그냥 그 승려 개인의 객관적인 입장으로 썼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 나가시노 전투에서의 오다 노부나가 군대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오다 노부나가 군대의 역할은 오히려 보조군에 가까웠습니다. 직접적으로 전투를 한 건 대부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군대였어요. 8천의 군대. 자, 그렇다면 왜 800명. 여기서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이렇게 혁신적인 군대처럼 보이게 됐느냐? 네. 이건 도요토미 히데요시 덕분입니다. 즉, 이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히데요시는 이 자기가 주도해서 이렇게 오다 노부나가의 일대기를 작성하는 것이 즉 자기가 오다 노부나가의 정통성을 잇는 후계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적통이다. 네.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여기서 오다 노부나가에게 맞춰주죠. 문제는 뭐냐면 이 신장 공기의 내용이 에도 시대 이후에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니 왜냐면 딱 그 시대의 이야기를 그 시대에 저술을 했으니 그 밑에 시대에서는 그냥 저때 쓰여진 거니까라고 오해할 만도 하네요. 또 여기에는 이 부분은 또 제 일본인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삼국지 컴플렉스가 있대요. 중국 고전 삼국지에 대한 대단한 질투심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네 역사에다 대입하려다 보니까 전국 시대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저희가 저는 영화나 어떤 이 만화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는 접했었거든요. 노부나가가 항상 이 원숭이 이러면서 굉장히 놀리고 얘기했던 게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닙니까? 원숭이란 말도 실제가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그 실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도. 문제는 이 신장 공기가 아까 말씀드린 정설로 받아들여서 교과서에까지 여과 없이 실렸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노부나가 부하가 쓴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기록 여러 가지인데 그게 제일 믿을만하다고 보고 그래서 있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그 탐사 보도팀의 취재 결과가 전적으로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대단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나가시노 전투 실상이 뭐냐라는 건데 총이 결정적인 건 절대 아니었다. 아니었다. 물론 총이 기마대를 깨는 데는 되게 위력적이에요. 쏴 죽이는 게 아니라 소리 때문에 놀래니까. 대응을 흔들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다케다 신겐의 주력 장군들이 다 전사했잖아요. 그럼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봐. 왜 4대 천왕의 3명이 죽었냐. 영화에서 이렇게 죽지 않는데. 그거는 다케다 가스요리 부대가 결사적으로 돌격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총이나 그 3단 사격도 화승총 갖고 무슨 3단 사격이에요. 그 3단 사격은 에도 시대 소설에 나온 얘기예요. 이야 이게 저는 이번 편 나가는 거 댓글은 안 볼란다. 못 보겠다. 아무튼 중요한 게 그럼 나가시는 전투에서 이 다케다 신겐군이 전멸한 이유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전술적 실수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나가시노 성을 농성하고 있었잖아요. 이때 노부나가가 왔어요. 그리고 노부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충분하게 했죠. 네. 마방책만 세운 게 아니라 산을 다 깎아서 실제로 기병대가 돌격해 왔을 때 양쪽에서 충분히 협공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기병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근데 다케다군이 이런 식의 야전 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자님 말씀대로 기병이 정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지만 다케다에서 기병의 어떤 역할이 중요했다면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군들이 여기 싸우지 말자고 그랬겠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그 정도 기동성이 떨어지는 말이었다면. 그럼. 그리고 다케다 신겐이 제일 잘한 게 그거였잖아. 지형을 보고 상황을 보는 맞아요. 거였어요. 근데 아들이 정신 승리를 해버린 거죠 여기서. 이날 목표는 성을 떨구는 거였잖아요. 노부나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왔어. 좋아 이번 기회에 쟤들 다 몰살시켜버릴 거야.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 전술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걔들이 원하는 장소에 들어가 준다고요. 이건 전술에도 절대 손자가 누누이 말하지만 전쟁은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장소에 적을 끌어들이는 싸움이에요. 여기에서 밀린 거죠. 여기서 갓소리가 또 하나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일본 말로 육푼의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케다 신게는 그걸 철저하게 지켰는데 패턴도 그 말을 했는데 항상 최정예 부대를 예비대로 둘 것. 왜? 전쟁이란 기본적으로 돌발 상황의 연소이기 때문에 상황을 딱 판단하고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최강의 예비대를 둬야 돼. 어쩌면 기병의 역할이 이거였을 수도 있어요. 기병을 뒤에 두는 이유가 빨라야 예비대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갓소리가 다 끌고 나갔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퇴로까지 끊겨버렸어요. 그럼 이제 살아남는 길은 없애거나 돌파를 하거나 부셔야 돼. 여기서 저기 이미 진지까지 다 만들어 놓은 대로 돌진을 했으니 그게 1000명이 죽었던 10,000명이 죽었던 군대가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정말 힘든 게 어떤 상황에서는 모든 가용 병력을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비대를 놔둬야 되는 상황이 있고 보통 이러잖아요. 뭐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하면 안 되고 일시에 해야 된다.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전투에 말려들었을 때 준비가 안 됐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스열이는 아버지를 전혀 닮지 못했던 거죠. 어쩌면 이렇게 되게 센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들은 아버지를 뺏기기도 그렇고 나는 아버지와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갱신 흉내 냈는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나가시노 전투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텐데 좀 나가시노 전투의 의미는 그래도 조총이 사용된 전략적인 전투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가시노 전투가 엄청나게 유명한 거는 총이 칼을 이겼다라는 건데 총이 뭐 기병을 이겼다. 사실은 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를 어떻게 둘로 딱 나누면요. 야만족이 문명국보다 센 시대가 있어요. 싸움은 야만족이 잘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게르만이라든지. 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야만국이 문명국을 못 이기게 되는 순간이 와요. 이게 소위 기술, 총과 대포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근본이 경제력이에요. 그러니까 딱 절반 나누면 군사력과 경제력이 일치하지 않던 시대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일치하는 시대로 온다 이거죠. 우리 지난번에 미래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획기를 일본 사람들의 역사적인 의미다 해서 총이라는 걸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 시대 끝나고 일본이 이제 근세가 시작되고 근대화의 길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와 이 군사력도 우리가 역전이 나서 진보의 길로 갔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 교훈이 없냐 있긴 있어요. 뭐냐면 노부나가가 저기 나가시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데는 다른 요소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원래 영주들이 기술자 집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벌어야 전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기업화돼요. 전문화되고 이건 확실히 근세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느 집단에서 제일 빨리 더 전문화되고 기업화될까요? 대외 교류 많이 하고 그렇죠. 돈 많이 벌고 네. 영역 많이 넘나드는데요. 그게 어디겠어요? 노부나가. 노부나가군이 가장 뛰어난 점은 총이 아니라 야전 진지 구축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성이 아니라 야전에서 토성 쌓고 참업하고 이런 거를 디자인해서 맞추고 이런 능력이 갑자기 탁월해져요. 공병대가 강했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야전 공병들. 네. 그 기술이 노부나가 최고였어요. 근데 이제 뭔가 좀 근세적인 걸 잡자 하다가 총의 포인트가 갔는데 노부나가의 군대가 근세, 그러니까 봉건 군대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맞아요. 그게 삽으로 좀 구현이 돼요. 불도저로 구현됐으면 아마 뭐 또 그런 얘기 했겠죠. 그게 상징이 미군이니까 그렇죠. 2차 대전 때. 자, 그런데 노부나가가 이제는 수도권에서는 교토 주변에서는 모든 걸 다 휩쓸고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힘을 얻었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관동의 용과 남아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3명 중에 1명 가셨다고. 게다가 겐신이 호위까지 해가면서 지금 아들을 살려줬거든요. 겐신은 한 번도 힘 안 쓰고 지금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이게 뭐 호위뿐만 아니라 네. 동맹을 맺습니다. 신겐과. 예, 동맹을 근데 맺. 사실은 동맹이지만 겐신이 거의 신겐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이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겐시는 이제 관망을 했죠. 관망을 하다가 보니까 더 이상 오다 노부나가의 세력이 커지면 곤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아하. 됩니다. 그러니까 적이 나의 친구죠. 동지가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행동할 때가 됐구나. 근데 때맞춰 이제 이꼬이끼의 수장이었죠. 혼간지 겐유하고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아키로부터 노부나가의 토벌을 또 요청받습니다. 아, 쇼군에게. 그리고 그 이시야마 홍간지가 1570년부터 1580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노부나가한테 함락이 안 됐어요. 아. 천하의 조총 승려들이 또 네.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겐시는 교토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야, 드디어 또 남벌이 시작이 되는구나. 네. 근데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군대를 파견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시바타 가시에한테 7만의 병력을 줍니다. 우와. 더 늘었어요. 와. 이제 점점 이제- 늘어요. 이제는 뭐- 이제부터 팍팍 늘어. 노부나가. 300만 석 막 이렇게 버는데. 그 300만 석에서 이제 1000만 석으로 갑니다. 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 전에 이제 히데요시하고 시바타하고 둘 의견이 안 맞아서 다퉈요. 그래서 히데요시가 흥 하고 돌아가 버려요. 아니 이런 절대적인 상황에서 돌아간다고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돌아갔다기보다는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둑 화점 전법인데 여기가 워낙 산지거든요. 네. 딱 왔는데 뭐 지형도 안 좋은데 우에스기 겐신이 탁탁탁탁 포진을 해버렸는데 이미 집이 다 점령된 거야. 아. 다 적의 화점이 다 꽂혀 있는 거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야 이거 겐신하고 이런 데서 붙어갖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도요토미 대신은 튀고 이 아저씨는 야 그래도 내가 노부나가군의 최고의 명장 유명한 명장이었거든. 건너갔는데 강을 건너야 되잖아. 그렇죠. 강을 건너면 또 진영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 막 건너자마자 우에스김이 나타난 거예요. 또 일설에는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후퇴하려고 네. 돌아가는데 겐신이 득달같이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하고 움직인다는 게 쟤들 강 건너간대 하고 쫓아가면 이미 건너갔죠. 그렇죠. 그런 걸 파악하고 움직이는 게 실력이거든요. 아무튼 이 우에스기 겐신의 공격으로 이 시바타군은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이 테토리 강이 시체와 피로 넘쳐 흘렀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윤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럼 조총 여기서 조총 쓴 기록이 없어요. 왜 사용하지 않았죠? 강 건너느라고 이게 물에 젖으니까 아니 사실 이때만 해도 빠른 공격에 조총이 못 당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조총의 집단적인 사용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게 바람 불어도 안 돼, 습기 차도 안 돼 그러니까 불안해서 조총에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수비용 도로는 잘 쓰고 그건 있는데 참 좋아요. 예, 그건 좋아요. 아직까지 전면전에서 야전에서 쓰기에는,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쯤 되면은 노부나가가 그냥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겨울이 덜컥 와버렸어요. 아니 뭘 또 뭐 일본 얘기만 하면 이렇게 자연 현상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일본 알프스라는 데인데 눈 한 번 오면 길이 다 봉쇄예요. 그 우에스기 겐신이 억울한 거는 겨울에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쪽에 워낙 눈이 많이 내리는 예. 지방이라. 그래서 일단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에스기 겐신 돌아가서 이제 봄만 와라 기다리고 있죠. 봄만 와라, 봄만 와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덜커덕 사망을 하십니다. 병이 왔구나. 아니 신겐하고 겐신은 와 정말 호랑이와 용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이쯤 되면은 노부나가한테 무슨 뭐 어마무시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운이라는 이 게. 우에스기 겐신이 뇌출혈로 사망을 해요. 급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와. 봄이 오기 전에요. 예, 겨울에 뇌출혈이 많이 와요. 아니 그게 봄 와서 이제 나가자 했을 때 나가자 할 때. 봄이 와서 그때 봄에 더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왜냐면 바람에. 이 기온차가 심할 때 좀 따뜻했다 싶어서 야외 출입할 때 뇌출혈 많이 와요. 우에스기 겐신이 뭐 식습관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술을 과하게 마시고 여러분 특히나 안 좋아. 지나친 음주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술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음식을 되게 짜게 먹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허허 나트륨. 어떻게 이제 봄이 다 지나가는데 괜찮겠어요? 제가 내일 식품안전처 행사를 나트륨 줄이기 운동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또 네. 특징이 간헐적 폭식이었대요. 간헐적 폭음도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전투 나가기 전에는 막 폭식을 해서 막 이 사람이 폭식을 하면 가신들이 아 이제 내일 전투가 있구나 그렇게 알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요. 그러니까 뭐 부인이 있었다 없었다 설이 있는데 하여간
그 여자 문제는 상당히 깨끗했다고 그러는데 아 근데 여자 문제가 깨끗했는데 그 소설 같은 거 보면 뭐 운명적인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거야 뭐. 지금 정사로 내려오는 그 책도 못 믿겠는데 소설은요. 하여간 폭음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뭐 술 취해서 계단에 굴렀다는 말도 있고 뭐 나가자 내일 나간다 했는데 하다가 퍽 쓰러졌다는 얘기도 그 있고. 일설에 의하면 이제 볼일 보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아, 볼일 보다가도 이게 과도한 힘을 또 이게 주게 되면은 네. 정말로 예, 혈관에 피가 확-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덕분에 노부나가는 생애 2번째 희소식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신겐 가시고 겐신도 갑자기 가셔요. 이게 이쯤 되면 이제 노부나가 시대가 왔다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노부나가 시대 정도가 아니라 통일이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관동이 지금 그렇죠.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던 게 누구냐면 추코크라고 하죠. 서국. 네. 서국의 모리 정도가 그러니까 몰이면은 완전 반대편. 예 서쪽. 네. 이제 모리만 어떻게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천하통일이라고 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천하의 용이신 겐신이 내려오는데 우리도 다 같이 전국에서 일어날 준비하자라고 했던 이끼들도 틀려먹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겐신의 부하들도 남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힘들 것 같다라고 포기했을 것이고 그러면 노부나가는 일단 수도권을 다 통일한 상태에서 전국 통일 안정적으로 착착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전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통일된 시대에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모든 거는 노부나가가 다 시작해 놓은 거였어요. 히데요시는 그걸 받아서 확대한 거죠. 그래서 노부나가가 이제 니시야마 혼간지도 끝내고 추방해버리고 다 끝내고 평정하고 나니까 바로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도시를 만들고 이제 도시 중심의 상업을 영위하죠. 근데 이걸 쉽게 가장 간단하게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의 성 얘기할 때 우에스이 겐신도 그렇고 이제 뭐 자기 영주 거주지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일본 성이 아니고요. 완전히 산채예요. 그냥 산 깎아가지고 네네. 다들 험악한 시대니까 산성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 산성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 산을 막 깎아요. 그래서 거기 거주하는데 이 가만히 보면요 완전히 산적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산채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렇게 가서 다 살고 있어요. 경치 하나는 뭐 죽이겠네. 경치 춥지 올라가기 힘들지 바람 많이 바람만이 불지. 눈 쌓이면 내려가지도 네. 못하지. 아 정말로 한 500m, 600m 이상 되는데 네. 계단처럼 중간에 내가지고 마추픽추처럼 돼 있다니까.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는 게 아니야 이거. 그런데 이제 평정했잖아요. 네. 노부나가 이걸 바꿉니다. 전에 같으면 절대 쓰지 않는 약간의 언덕 같은 성. 네. 지역에 아츠지성이라는 걸 짓는데 네. 뭐 그래도 딴 데보다 높지 언덕 같은 데다가 거주용이면서 요새죠. 그런데 특명히 내려요. 멋있고 예쁘게 살아. 저렇게 산채처럼 져서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일본 성역 돌로 쌓고 네. 천수각도 멋있게 올리고 대표적인 게 오사카 성이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오사카 성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네. 그런 성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을 또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 밑에 기업화된 애들. 그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성 설계자가 되는데 너 작품 하나 만들어 봐. 그래서 뭐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며 연구하고 막 목재 구하고 난리 쳤대는데 제가 저기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오사카 성을요? 네, 근데 저기 꼭대기에서 딱 보면 전망대예요. 그렇죠.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내가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그걸 옛날 산꼭대기에서 봤는데 네. 이제 좀 낮은 언덕에 어. 대신 높게 짓고 도시를 새로 설계해서 거기에 상인들 무사들 다 모아놓고 왜냐하면 다 산성에 가서 살거든. 다 일로 와. 그래서 자기 성 밑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황금의 방이라는 걸 만들어요. 노부나가가 뭐 검소했다 하지만 그건 뭐 그 기준이고 그렇죠. 천하를 통일해서 중요한 게 내가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졌다. 이제 800만 석까지 왔거든요. 그걸 사신을 접대할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거기서 만나는데 사신들이 그걸 와서 보고 일본은 금으로 다 뒤덮여 있다. 그렇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래서 황금 다실이라는 것도 만들잖아요. 아. 교토에. 그럼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 저 오사카 성이 오다 노부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명을 해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그거는 히데요시가 이 아츠지 성을 보고 이제 확장해서 거기 새로 한 것이고 저런 성의 원형을 아즈치라는 성을 만든 거예요. 거긴 지금 다시 폐허가 돼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노부나가 흔적은 나중에 다 지워요. 그래서 그 아즈치 성은 지금 거의
못됐구나 원숭이. 모델 좀 그런 건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의 성의 형태, 방어의 형태, 거주의 형태 자체를 바꿔놔 그렇죠. 버렸네요. 이제 평화 시대 아니냐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제 개혁, 세금 이런 거 하는데 뭐 그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통일 시대에 새로운 도시, 새로운 거주지 이런 것도 다 만들어가요. 실체적인 통일 군주는 이미 시작이 됐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천황이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 이거. 이거 집 짓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천황도 불쌍한 게 안 되겠다. 그래도 이제 옛날에 쇼군은 정이품 정의대장군이라는 거였어요. 더 올려줘야겠다. 그래서 뭐 관백이고 무슨 대정대신인가 대내대신인가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걸 올려주려고. 근데 올려주면 되잖아요. 깎는 것도 아니고. 참 천황이 불쌍한 게 이걸 무릎으로 칙사를 보내요. 나네 직위 좀 올려줘도 돼? 그렇게? 노부나가한테요? 그래서 천황 칙사가 왔잖아요. 네. 다 와서 올려줄까요 그러는데 마침 그때 히데요시가 서쪽에 있었던 이 모리라는 또 거대한 세력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슈고쿠라고 해서 서부. 모리가 세가지고 승부가 안 나는 거야. 히데요시가 원병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노부나가가 이제는 뭐 무서운 게 없잖아요. 네. 내가 친히 가겠다. 그래서 아이 이제 뭐로 자기 부하들 출정시키고 네. 나도 친히 간다. 관우처럼 관직은 갔다 와서 받겠다. 이 관직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탁 나가려고 나가는데 출정식을 하고 해서 교토로 갑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장군들 보고 다 가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옛날처럼 방어하고 필요 없는 거야. 인내를 다 동원해서 가. 끝내고 그래서 총동원령을 내려. 나도 혹시- 간다. 교수님, 그 도착한 곳이 혼노지입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이게 제가 왜 혼노지라는 걸 알고 있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역사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일본 드라마, 뭐 영화, 애니메이션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지명 중에 하나가 혼노지일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까지는 아닙니다만 혼노지 호텔이라는 영화, 아야세 하루카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그 영화가 그 이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타임워프를 해서 이제 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혼노지는 많이 들어본 지명일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열병식을 하려고 야무지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을 다 서쪽의 모리로 보내고 최정의 근위병만 데리고 혼노지로 예. 입성을 한. 100명 정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케츠 미츠히데라는 가신을 히데요시를 도우러 보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병식 하다 다시 돌아오라고 했대요. 네. 아 명령을 예, 내렸군요. 예. 그래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갑자기 문득 미츠히데가 부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적은 혼노지에 있다. 미스이데는 원래 장인인 사이도 도산의 부하였는데 네. 그 사이도 도산이 죽고 아사쿠라 가문에 가 있었어요. 아사쿠라. 예, 그때 요시아키가 아사쿠라에 와 있었거든요. 그때 요시아키를 설득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부나가랑 붙어라. 그럼 너를 쇼군으로 만들어줄게. 이 공적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1만 명의 병력이 혼노지를 에워싸고 이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딱 있는데 뭐 노부나가 내 이놈 이러지 않고 노부나가 공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창칼을 이렇게 한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일본에 이 정도 100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10,000명이 넘으면 되게 할복하거나 이러는데 어차피 살긴 틀렸으니까. 노부나가는 끝까지 창 들고 나가 싸웠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난번에 그 일본 또 얘기할 때 못했던 얘기를 조금 하면 칼을 여러 자루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부나가가요? 예. 근데 이 전국 시대 당시에 대부분의 칼을 쓰는 사무라이들이 칼 한두 자루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자루 등에 메고 가요. 왜냐하면 이가 정말 잘 나가고 잘 부러졌대요. 우리가 그렇게 환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일본도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는 뭐 이렇게 벽면에다 이렇게 세워놨다고 했나?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창도 들고 있었고 정말 잘 싸웠는데 중과부족이죠. 큰 창의 옆구리가 한번 찔리고 그다음에 왼쪽 어깨에 총이라는 얘기도 있고 활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관통상을 또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저항이 무의미하니까 이제 스스로 불을 질렀다. 근데 이게 노부나가 성격이 정말 이 최후에도 잘 나오는데 3가지로 요약들 하더라고요. 네. 항상 최선을 다한다. 따지지 않는 거죠 이게. 2번째, 적의 손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자존심. 마지막, 심술. 내가 못 가지는 건 니들도 못 가진다. 다 타버려라. 아, 근데 이거
이것도 역시나 뭐 저야 뭐 역사를 소설이나 영화로 배웠으니까요. 시체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죠. 하던데요. 그 목조금 사원에 불이 나면 이게 기름 먹인 기둥이라 확 타거든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아. 시체가 전혀 안 시체를 나와. 찾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탈출했을 것이다라는 설도 있었다고. 뼈 조각도 안 나왔다니까. 워낙 불길이 세가지고. 근데요, 이 정도로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였으면 사실 노부나가가 아예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예상을 전혀 예상 못했으니까 못했던 완벽하게 당했죠. 전혀 못했지. 그러니까 그거 시즈하고 똑같은 거죠. 브루투스 만화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츠히데가 아니라 도쿠가와를 불렀어야지. 도쿠가와가 돌아왔으면 배신 안 했을 텐데. 모르죠, 또. 하긴 여기서 극적으로 도쿠가와가 우리 아들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시대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더욱이 미스 이데가 배신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불타고 나서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이제 야수케라고 하는 흑인 사무라이가 있었죠. 흑인 사무라이요? 예, 흑인 사무라이가 있었어요. 오. 이게 1579년에 앙골라 아니면 에티오피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선교사 알렉산드로 발리그나노의 하인으로 선교차 일본에 왔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가 체격이 정말 좋았나 봐요. 네. 키가 뭐 188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 평균 사무라이의 키가 150대 초반이었다는 걸 150대라고 기억하면 했는데. 와. 근데 흑인이 의외로 이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 호감이었대요. 왜냐하면 일본의 불상을 보면은 검은 얼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흑인에게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이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선다고 하던데. 그래서 오다도 상당히 많은 호감을 느껴서 바로 부하로 삼았대요. 부하로 삼고서 처음엔 짐꾼을 시켰는데 이게 짐꾼으로 쓰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체격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또 있더라고요. 왜 이제 무사들이 연습할 때 집단 놓고 이렇게 쫙 베는 거 있잖아요. 자기 부하들이 쫙 하는데 오다가 야스케를 불러서 너 이거 한번 해봐라. 한 손을 잡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툭 넘어가더래요. 그 나무 그 기둥 자체가. 그래서 야 너 오늘부터 너 집 날르지 말고 너 무사해라. 그래서 1581년에 정식 사무라이가 됩니다. 그리고 백인의 그 사무라이 호위대였다면 최정예의 그렇죠, 사무라이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싸웠는데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혔는데 이제 미츠히데가 딱 보고서 미츠히데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야 사람도 아닌 미물이 뭘 알겠냐? 그냥 풀어줘라. 그랬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미치히데는 이 노부나가처럼 열려 있는 마인드가 아닌 정말 딱 그 갇혀있는. 동양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군요. 그게 좀 애매해요, 미스 이데가.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애매한 게 미스 이데가 노부나가를 왜 배신했느냐. 네. 설이 파다하죠. 그거 썰로만 만들어진 영화만 아마 수십 편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모두가 궁금한 사항. 미스 히데는 왜 노부나가를 노렸을까? 노부나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점점 더 궁금해지는 미스 히데. 인물탐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미스 히데, 아까 얼핏 또 박사님께서 좀 배경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가요? 사실 어떤 인물이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물론 이 양반 그것 소설인데 그 시바르타로라고 일본엔 정말 유명한 소설가죠. 그 시발이었다. 네. 근데 작가적인 감각은 있어가지고 너무 뻔한 주인공을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나라 음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토 도산하고 미스 히데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류인데 네. 도산과 미스 히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큰 줄기를 그려나가죠. 근데 이 미스 히데를 참 묘하게 묘사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중급 그냥 지방 부사 가문에서 태어나서 야심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교양이 있고 싸움도 잘하고 조총도 잘 쏘고 시도 잘 쓰고 만능인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게 커가는데 그 둘의 비교를 했던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소설에 나온 얘기지만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던 멋있는 나무가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미스 히데가 보니까 이거 요즘 말로 문화재 파괴잖아요. 그래서 밤에 병사들 특공대를 보내서 일개소대를 보내서 소나무를 파와요. 그래서 딴 데다 옮겨 심어요. 아하.
멋있는 행동이잖아요. 자기가 너무 멋있잖아요. 네. 옛날에 뭐 땅굴파고 만나가지고 악수하던 영국 귀족들이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노부나가한테 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노부나가가 때려 죽인다 이 자식. 나무 한 그루랑 병사를 생명을 바꾸냐 너 막 이러는 거야. 이런 게 안 맞았다. 진짜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맞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 실화 같은데 천하를 평정한 거예요. 미스 이대가. 나이도 많았거든요. 시도 잘 쓰고. 정말 우리가 이룬 거 너무 멋있습니다. 이랬더니 노부나가 옆에 있다가 우리가 이뤄? 내가 이뤘어 이 자식아.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서 미스 이대가 저놈은 그릇이 아니다 했다는 설. 그다음에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다음 이야기. 미스이데이 쿠데타로 다시 한번 흔들리는 전국시대의 패권. 비어있는 천하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인자들의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곤돌의 전국시대. 그러니까 미츠히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공격받고 있는 모리 가문의 밀사를 보냅니다. 근데 운명의 장난이죠. 이 밀사가 덜커덕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잡혀.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모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말 전무후무한 대의 명분을 얻었네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3만, 미츠히데 1만의 병력이 붙는데 양군의 치열한 냉병기 접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 히데요시가 정말 야근 게 노부나의 흔적을 야금야금 지워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